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94,000달러 마지노선 365일 이평선 매우 중요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36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수준은 현재 강세장 주기를 지탱해온 이 핵심 지지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365일 이동평균선 주변의 움직임은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이동평균선은 2023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주요 구조적 바닥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복귀에 실패한 모습은 2021년 12월과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반복적인 저항에 이어지면서 2022년 약세장의 시작을 알려기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365일 이동평균선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50주 이동평균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 선이 365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 선을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선을 보시면 365일 이동평균선은 기존에 계속 지지를 받아왔던 선입니다. 굉장히 잘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강세장을 유지해 왔었고 저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크게 나왔었던 구간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도 이번에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했을 때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서 약세장이 도래했고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이제 약세장의 전환 포인트라고 이제 봤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지금 365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극적으로 이걸 회복한다면 다행히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을 볼 수 있겠지만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간다면 이제 완전한 이 약세장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할 겁니다. 이 기술적 지표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표를 이제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365일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린 50주 이동평균선, 주봉상으로는 50주 이동평균선 정도가 이제 중요하고요. 일봉상으로는 36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요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중요하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약세 패턴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이 선을 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9만 달러 선 이하로 내려오는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은 최근 이제 6개에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94,600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ETF로 인해서 촉발된 랠리 동안의 주요 매수 구간이다라고 하는데요. 금요일 비트코인이 해당 가격 이하로 거래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미실현 손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제 가격 하락이 예전에도 2017년과 2018년, 2021년과 2022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 시기 모두 매수 가격대를 하회한 후에 장기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격대를 분석가들은 3개의 주요 가격대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92,000에서 95,000달러 수준의 지지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ETF 유입 수준과 6에서 12개월 비용 기준과 일치하는 이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2,000에서 95,000. 이는 이제 초기 반응 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2,000에서 이제 95,000이면 이 수준이에요. 지금 와 있는 수준이고, 이 수준이 이제 주요 지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나마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들 있겠죠. 그리고 더 큰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이 85,000에서 9만 달러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는 25에서 30% 중간 조정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ETF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거시경제 조건이 악화될 경우에 비트코인은 75,000에서 82,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진짜 대하락장 시작인가? 라는 기사고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365일 이동평선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선들을 대부분 다들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약세장 진입, 여기 이 기사에서도 똑같이 이 비트코인 36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상황이 바뀌려면 수요, 투심, 자본 흐름이 완전히 반전돼야 한다. 하락 목표가는 92,000, 그 다음에 72,000달러까지, 그리고 데이터가 크게 개선되면 관점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 수석 애널리스트 이 줄리어 모네르보가 한 전망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부분에 강세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세 전망을. 크립토 윈터 편집증 걸린 만큼 찾아봤지만 가능성이 낮다. 이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인데요. 아크인베스트는 최근 디지털 시장에 대한 장기 약세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버블 붕괴를 촉발했던 투기 요인이 현재 시장에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ICO 열풍이나 부실 담보대출과 같은 구조적 위험이 사라진 만큼 비트코인과 전체 암호화폐 시장 모두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랭크 다우닝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디렉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편집증에 걸릴 정도로 시장의 잠재 위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촉발 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장기간 깊은 약세장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7년과 18년 이 ICO 과열이나 2021년에서 2022년 무담보 대출 사태와 같은 투기적 촉발 요인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과열 사태가 아주 크게 나오면서 이 조정세가 나왔거든요. 보통 이제 버블이 출현하면서 조정세가 크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 징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뭐 시즌이 오지도 않았고 개인의 투기 세력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크인베스트는 이걸 이제 장기 약세에 대한 시선을 이제 갖지 않는 거죠, 관점을. 이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조정을 나오는 거 결국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출현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장기 보유 고래들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점이 이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 단기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를 해주는 주체들이 없다면 이거는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도 이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버블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정세는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을 좀 유동성 있게 이제 유연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암호화폐주 줍줍, 비트마인, 블리시 추가 매수.
자, 아크인베스트는 확실히 아직까지 약세장으로 보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암호화폐주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이나 블리시를 추가 매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비트마인이나 지금 이 블리시를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추가 매수를 한 거죠. 비트마인 주식 총 16만 9,407주를 매수했다고 하고, 총 583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매수 물량은 이 아크 핀테크 혁신 ETF, 뭐 각자 ETF에 이제 분산 편입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면 뭐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뭐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워낙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암호화폐 신흥 강자 켄터 정치 논란에도 최고 실적 루튼이 미 상무장관과 두 아들 승승장구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재무장관의 두 아들 카일 루트닉과 이 브랜드 루트닉이 켄터 피트제럴드를 이끌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와 사업이 지금 연결이 된 상황인데, 이 켄터 피츠제럴드, 이 루트니 현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 중에 있고, 이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에도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트니 현재가 원래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세 형이 켄터 카일은 이 켄터 부회장이고, 그리고 2살 아래 동생은 브랜드는 이제 켄터 모회사의 CEO가 된 거죠. 굉장히 재미난 구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다 해먹는 거죠. 이 기업들을. 근데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과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만큼 2025년 매출이 25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한 수준이고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 아버지 정권에 이제 들어간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대로 아들들이 받아서 사업적인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들은 이미 예상이 했던 바이고, 뭐 트럼프가 지금 잘하는 짓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암호화폐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정권의 실세들이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크게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켄터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홀딩스와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테더는 이제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USDT를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테더 홀딩스의 미국 법인장 같은 경우는 이 보 하인스 전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관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테더로 간 겁니다. 보 하인스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루트니 형제와도 엄청 친하다는 거예요. 서로 디지털 자산 관련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더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크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조정장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트럼프의 임기 한해는 암호화폐에 다시 한번 또 큰 시세 상승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올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겠죠.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하락 작소
비트코인 추가 매수 선언, 뭐 가짜 돈 붕괴한다라는 기사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야기하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시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또 많죠. 그리고 자금 여력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매도를 일적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장기 보유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들도 자금 여력이 되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보통은 이제 그걸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뭐 장기로 무조건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시장 불안의 이제 근본 원인을 유동성 부족으로 진단을 하고 향후 통화 확대 국면에서 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치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통화 공급이 이 빅프린트를 달행할 것이다 라고 로런스 리파드의 견해를 동의하면서 해당 과정의 실물 자산과 주요 암호화폐 이 가치 상승으로 결국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동성 확대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들을 결국엔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바닥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히려 이제 약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역사적으로 바닥은 더 깊은 하락을 예상하는 기대가 우세할 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호드를 외칠 때인가 공포 심리 시장 흔들었다라는 기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공포 심리가 크게 확산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세도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공포 심리도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반등이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365일 이동평균선 아니면 50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해야지만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정도 약세장을 판가름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꼭 하시고, 뭐 비트와이즈 CEO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전망세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CEO는 헌터 호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전통 자산과 비교하며 수백조 달러의 자금 유입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약 120조 달러, 채권은 140조 달러 이상이고, 부동산은 250조 달러, 그리고 M2 통화량이 약 100조 달러 이상이고, 금도 30조 달러에 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달러로 여전히 작은 존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보든 비트코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자산 시장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약하다, 아직 작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이걸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우선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85,000달러든 95,000달러든 105,000달러든 모두 똑같은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 잠재력에 비하면 현재 몇만 달러 단위 가격 변동은 의미가 없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장기적 시각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서웨이즈는 이제 이더리움 등 500만 달러 규모 토큰을 매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서웨이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500만 달러, 약 73억 원의 디지털 자산을 매각했고, 그는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보유량을 줄이며 시장 내 위험 노출을 낮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서웨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뭐 투자자인데 계속 흔들려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지금 또 다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구나,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270억 달러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거의 5년 가까이를 비트코인에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약세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세장에 오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만약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뭐 이걸 버티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좀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홀로 강세, 이 빅테크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는 기사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빅테크, 나스닥 조정세가 크게 나오다가 이번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그나마 금요일에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 이제 고평가 논란 때문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저가에서 매수세가 약간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그나마 강세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전부 다 1.7에서 1.37 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과대한 하락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주의 이 움직임도 비트코인과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